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습관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 사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 오늘 아침 잠을 깨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욕실에 달려가 샤워를 했는가? 이메일을 확인했는가? 아니면 부엌으로 달려가 도넛부터 집어들었는가? 세수를 하고 나서 이를 닦는가? 아니면 이를 닦고 나서 세수를 하는가? 구두끈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부터 매는가? 출근하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출근할 때 어떤 노선을 택하는가? 책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이메일을 처리하는가?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는가? 아니면 오늘 할 일을 메모부터 하는가?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는가? 햄버거를 먹는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간편한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러 나가는가?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여겨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그 자체로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매일 먹는 음식,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 저축하는지 소비하는지,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생각과 일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이 결국에는 건강과 생산성,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다. 오프라 윈프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윌리엄 제임스 역시 습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비로소 과학자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이 습관의 작동 원리, 더 중요하게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다. 파트 1. 개인의 습관. 습관의 형성은 특정 신호를 통해 그에 대한 반복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호는 초코바나 텔레비전, 광고와 같은 시각적인 자극에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각, 감정이나 생각, 특정한 사람들의 모음까지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반복 행동은 무척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단순할 수 있다. 감정과 관련된 일부 습관은 수천 분의 몇 초로 끝나기도 한다. 보상은 물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나 약물부터 칭찬이나 자기만족에 수반되는 자부심 같은 감정적인 대가까지 상당히 폭넓은 편이다. 이를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습관은 강력하지만 섬세하고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습관은 우리 허락 없이 나타나지만 세 부분 중 하나라도 손보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습관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습관은 우리 뇌를 상식적인 판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그 습관에만 매달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척 강력하다. 인간 세계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패스트푸드를 예로 들어보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때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며 맥도날드나 버거킹 앞에 자동차를 세운다고 탓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식값도 싸고
맛도 있다. 가공한 고기, 짭짤한 감자튀김, 달콤한 청량음료를 한 번쯤 먹는다고 건강이 뭐 얼마나 나빠지겠는가. 만날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습관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지무지간에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은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다시 일주일에 2번이 되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 지경에 이른다. 노스텍사스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연구진은 가족의 식사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차츰 증가하는 이유를 연구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신호와 보상을 찾아냈다. 달리 말하면 습관 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예컨대 맥도날드 매장은 어디에서나 똑같아 보인다. 맥도날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매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말투까지 규격화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에서는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햄버거를 먹으라고 자극하는 신호다. 이런 체인점 음식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가공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은 혀에 닿는 순간 흐물거리도록 조리된다. 그래야 소금 맛과 튀김 맛이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어 쾌락 중추가 반응하며 뇌를 신속하게 그 패턴에 가둬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 고리는 좁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도 무척 섬세하다.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으면 다른 매장을 찾아가는 가족들보다 집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 가족들이 더 많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 패턴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습관고리가 뇌 속에서 점점 굳어지는데도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고리를 깨뜨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신호와 보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반복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파트 2. 기업의 습관. 기업과 개인의 삶을 개조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습관이 있다. 이른바 핵심 습관이라는 것이다. 핵심 습관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또한 기업은 가정이 아니며 민간인들의 전쟁터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하루하루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굴러간다. 그 이유는 모든 조직원들이 경쟁심을 접어두고 일과를 끝마치도록 휴전을 유도하는 반복 행동, 즉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습관은 기본적인 약속을 전제로 한다. 요컨대 우리가 정례화된 패턴을 따르고 휴전 협정을 지키면 경쟁심 때문에 회사가 파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익이 굴러들어와 결국에는 조직원 모두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로드아일랜드 병원의 사례를 보자면 로드아일랜드 병원은 곳곳이 병든 문화로 찌든 곳이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핵심 습관을 치밀하게 조성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알코아와는 달리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오만한 의사들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뭐든 대충 넘기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병원이 반복 행동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다.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엉뚱한 곳을 수술받아 노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후 같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다른 환자의 머리를 수술했다. 주 보건국은 로드아일랜드 병원을 질책하며 5만 달러, 약 5,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8개월 후에는 9개월 수술을 받던 어린아이의 입에서
엉뚱한 곳을 수술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다시 5개월 후에는 멀쩡한 손가락을 수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10개월 후에는 환자의 머릿속에 드릴날을 남겨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 병원은 다시 45만 달러, 약 5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운이 없는 건지 그 병원은 의료과실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역 신문들은 사고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방송국들은 병원 밖에 이동 방송국을 설치할 정도였다. 게다가 전국적인 언론들도 끼어들었다. 미국 병원인증위원회의 부위원장은 AP통신 기자에게 의료과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안타까워했고 주의료인협회는 로드아일랜드 병원이 혼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 간호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기분이었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퇴근하려고 주차장으로 가던 의사들을 붙잡고 취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꼬마는 저를 붙잡고 의사가 자기 팔을 잘못 자르지는 않겠냐고 묻기도 했지요. 모든 게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비판 세력과 언론들이 몰려들자 병원 내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일부 관리자는 병원 인가를 취소당할까봐 우려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태도가 방어적으로 돌변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방송국들을 공격했다. 한 의사는 나에게 나는 희생양이라고 쓰여있는 배지를 찾아내서 병원에 갈 때 입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라고 말했다. 당시 병원 행정을 담당하며 86살의 환자가 사망하기 몇 주 전 최고 품질 책임자가 된 메리라이크 쿠퍼 박사는 전면에 나섰다. 병원 관리자들과 중견 의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쿠퍼는 모두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병원이 쇄신할 천재 인류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퍼 박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위기의 재도약의 기회로 보았어요. 병원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합니다. 온갖 비방은 정말 심각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재점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병원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긴급하지 않은 모든 수술을 하루 뒤로 미룬 뒤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역설하고 팀워크를 강조하는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전 의료 직원에게 실시했다. 병원 측은 수술 안전 기준을 재설계하기 위해서 의료혁신센터를 초빙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모든 수술에서 중간 휴식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환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면 어떤 직원이라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 중 일부는 로드아일랜드 병원에서 예전에도 제안된 것이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들은 일반인이 수술 과정을 기록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들이 그들의 수술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감이 고조되자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였다. 과거에는 변화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다른 병원들도 의료사고가 터지면 개선 작업을 벌여 과실률을 크게 떨어뜨렸다. 로드아일랜드 병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들도 고조될 때야말로 개혁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컨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베트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는 1990년대 말 반복되는 의료 과실과 내부 알력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신문에 연일 보도되었고 간호사들과 경영진은 공청회에서도 추잡한 아귀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보니 주 정부가 병원을 강제로 폐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베트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자 병원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찾아낸 해법 중 하나가 안전 라운드인데 3개월 단위로 선임 의사가 동료 의사들 앞에서 특정한 수술이나 진단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실수나 실수에 가까운 행동을 지적하는 방법이었다. 얼마 전까지 베트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부과장을 역임한 도널드 무어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20년 전에는 어떤 의사도 쉽게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실수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최고로 손꼽히는 의사들도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분위기입니다. 병원 문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파트 3. 사회의 습관. 사회적 습관이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습관 때문에 서로 일면식도 없는 시위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다양한 이유로 행진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떤 계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는 반면에 어떤 계획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회적 습관에 비롯된다. 사회적 습관이 그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데에는 대규모 혁명이든 교회 혁신 운동이든 대다수 운동의 근저에 항상 세 단계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첫 단계에서 사회운동은 가까운 지인들 간의 우애와 강력한 연대감으로 시작된다. 다음 단계에서 사회운동은 이웃과 집단을 하나로 묶는 약한 연대감과 공동체의 습관 덕분에 커져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심어준다. 변화된 정체성과 주인의식을 잉태하는 새로운 습관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은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과정을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회운동은 자체적인 추진력을 지니게 되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 물론 다른 식으로도 사회 변화가 성공할 수 있고 시대마다 또 투쟁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습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하면 몽고메리와 로사 파크스가 시민권 운동의 촉매가 되었던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 겨울날 파크스의 저항은 그녀가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습관이 끼어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을 뒤흔든 시민권 운동의 시작. 저녁 6시 클리블랜드 에버뉴 노선버스가 길가에 멈추었다. 태없는 안경을 쓰고 갈색 재킷을 입은 42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다. 지갑에서 10센트짜리 동전을 꺼내 요금통에 넣었다. 때는 1955년 12월 1일 목요일. 장소는 엘라베마 몽고메리였다.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그녀는 고된 일을 끝내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버스는 10,000원이었다. 법에 따라 앞의 4줄은 백인 승객만이 앉을 수 있었다. 흑인들에게 앉도록 허락된 뒤쪽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 흑인 여성 로사 파크스는 백인 전용 구역 바로 뒤 흑인과 백인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중간 구역에 앉았다. 버스가 운행을 계속하는 동안 점점 많은 사람이 올라탔다. 곧 모든 좌석이 채워졌고 몇몇 사람은 손잡이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통로에 서야 했다. 그 중에는 백인도 한 사람 있었다. 버스 운전기사 제임스 F. 블레이크가 백인이 서 있는 걸 보고 중간쯤에 앉은 흑인 승객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누구도 꿈쩍하지 않았다. 흑인들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했다. 마침내 블레이크가 몽고메리가의 엠파이어 시어터 앞 버스 정류장에 차를 멈추고는 뒤쪽으로 걸어갔다. 당신들 전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블레이크의 말에 흑인 승객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갔다. 그러나 파크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백인 전용 구역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 있는 백인은 한 사람뿐이었다. 블레이크가 말했다.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라고 하겠어. 그렇게 하시든지요. 블레이크는 버스에서 내려 경찰관 2명을 데려왔다. 한 경찰관이 파크스에게 물었다. 왜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건가요?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건 나한테 묻지 마. 법은 법이니까. 당신을 체포하겠어. 당시 버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순간이 시민평등권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작은 겁으로 인해 법정과 의회에서 싸우던 소수 행동주의자들이 저항에 불과했던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이 사회 공동체 전체의 대규모 저항으로 변해갔다. 이듬해 몽고메리의 거의 모든 흑인들이 항의의 뜻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거부했다. 공공교통에서 인종을 차별하는 법이 철폐된 후에야 흑인들은 보이콧을 끝내고 그동안 버스 노선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 그 일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수십만 명이 시위 현장에 모였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지도자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또한 민권운동은 몽고메리를 넘어 리틀콕, 그린즈버러, 롤리, 버밍햄까지 확대되었으며 결국에는 의회로도 번져나갔다. 파크스는 영웅이 되어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한마디로 한 번의 저항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인을 비롯한 기업,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꼭 시리얼이나 식빵에 잼을 발라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은 아침이 되어서 배가 고플 때가 신호이고 시리얼이나 식빵에 잼을 발라먹는 행동이 반복 행동으로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포만감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이렇듯 정말 사소한 것부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즉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4가지 법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읽어줬던 내용과 다를 바 없지만 훨씬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습관도 각양각색이고 바꾸는 방법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보단 직접 실험 가능한 원칙을 내려준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감명받아서 책에서 소개해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습관을 살펴보고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